내가 내가 대체 왜 그러실까? 오늘의 영상은 시어머니의 반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의 시계가 밤 9시를 가리켰을 때 70세의 강희자 씨는 또다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3살배기 손주 민준이가 겨우 잠들었고 그녀의 무릎은 오늘도 욱신거렸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이 돌봄의 나날들은 희자 씨에게 마치 끝없는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친구들과 등산이라도 다니며 살 줄 알았던 노년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녀의 하루는 손주의 밥과 기저귀와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자신이 이 시대의 마지막 봉사자라고 젊은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유일한 어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수가 맞벌이를 하는 이상 은퇴한 자신이 손주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가 당연하다는 생각과 별개로 그녀의 속은 매일같이 타들어갔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수를 볼 때면 희자 씨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지수는 언제나 피곤한 얼굴로 퇴근했고 집에 오면 간단히 씻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주를 안아보지도 않고 시어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희자 씨의 눈에 며느리는 나약하고 이기적인 요즘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지만 희자 씨가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시부모를 봉양하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일터에 나갔고 명절이면 혼자서 20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겨우 아이 하나 낳고도 힘들다고 난리였습니다. 희자 씨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매일 허리가 부러지는데 저 여자는 방에서 피곤하다고 잠만 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희자 씨는 며느리가 일부러 육아를 회피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는 것은 핑계이고 사실은 손주 키우기가 귀찮아서 시어머니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자 씨는 동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벌어오는 돈도 적은데 손은 많이 간다고 애를 낳아놓고 키우지도 않으면서 엄마 행세만 하려 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맞장구를 쳐주었고 그럴 때마다 희자 씨는 자신의 희생이 조금이나마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와 마주하면 그 인정은 다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큰 충돌은 어느 금요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회식 때문에 평소보다 2시간 늦게 귀가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희자 씨는 그날 하루 종일 민준이가 열이 나서 병원을 다녀왔고 약을 먹이고 달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현우도 야근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희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희자 씨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회식이 그렇게 중요해? 애가 열이 나서 엄마를 찾는데도? 희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희자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때는 회식이고 뭐고 다 거르고 집에 왔어. 애 아프면 직장도 관두고. 근데 너는 뭐냐?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직장 여자 행세는 하고 싶은 거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 글썽이며 아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희자 씨는 그녀를 붙잡고 더 쏟아냈습니다. 네가 정신력이 약하니까 애도 자꾸 아픈 거야. 엄마가 튼튼해야 애도 튼튼한 법이야. 너 내미 자격이 없어. 그 말을 듣고 지수는 그대로 방문을 닫았고 희자 씨는 거실에 홀로 남아 분노를 사기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희자 씨의 며느리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집에 있을 때는 말을 아꼈지만 현우가 출근하고 나면 희자 씨는 며느리를 붙잡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애 보육비도 내지 않으면서 시어머니에게만 의존한다는 것, 자기 친정에는 자주 전화하면서 시댁 식구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 며느리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희자 씨에게는 더욱 비굴하고 나약해 보였습니다.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사과만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희자 씨는 이 여자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들 현우는 가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수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회사 일이 바빴고 집안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손주를 잘 돌봐주고 있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아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무관심은 시어머니의 편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희자 씨는 아들조차 며느리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을 보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 큰 갈등은 동네 경로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희자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과 경로당에 모여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며느리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며느리 불평을 늘어놓았고 희자 씨는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육아는 다 나한테 떠넘겨. 회사 다닌다고 거들먹거리는데 솔직히 그 돈으로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애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오더라고. 친구들은 맞장구를 쳤고 누군가는 며느리 세대는 효도를 모른다고 거들었습니다. 희자 씨는 그 순간 자신의 노고가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희자 씨는 며느리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평소와 달리 거실에 앉아 있었고 희자 씨가 들어서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경로당에서 제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희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동네 누군가가 며느리에게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요. 하지만 희자 씨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선? 너는 집에 와서 잠만 자잖아. 애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그게 무슨 최선이야?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자 씨는 며느리가 도망치듯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역시
이 여자는 대화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더욱 말수가 줄었습니다. 지수는 집에 와서도 거의 방에만 있었고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희자 씨는 그런 며느리가 더욱 미웠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그저 숨기만 하니 답답했습니다. 희자 씨는 아들에게도 며느리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습니다. 네 암에 좀 단속해라. 저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애를 키우겠니? 하지만 현우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지수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 말에 희자 씨는 오히려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은 손주를 키우느라 몸이 성한 데가 없는데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은 계속 고조되었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현우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부장 승진이었고 가족들은 모처럼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 식당이었습니다. 희자 씨도 오랜만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친정 어머니가 잠시 봐주기로 했고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지수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희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피곤하다는 표정이구나. 좋은 날에도 저 모양이니 참.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현우는 승진 소식을 전하며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제가 일에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희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를 보니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희자 씨의 속에서 다시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왜 저 여자는 축하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왜 맨날 저렇게 기운 없이 있을까? 식사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희자 씨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너도 이제 현우 승진했으니까 집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지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희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가 몸이 약해서 밤에 민준이를 제대로 못 보니까 내가 대신 보는 거잖아. 돈 번다고 다가 아니야. 기본적인 엄마 역할은 해야지.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좋은 날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하지만 희자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오늘 꼭 해야 할 말이야. 지수야, 너는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육아를 다 나한테 떠넘기잖아. 나도 나이가 있어. 70이야. 언제까지 내가 너 대신 애를 키워야 하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의자에서 옆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고 식당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수는 의식은 있었지만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지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희자 씨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자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건 아니겠지. 그저 원래 몸이 안 좋았던 거겠지 하는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가 진행되었고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극심한 만성 피로와 번아웃 증후군이었습니다. 의사는 현우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최근 몇 개월간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달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희자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건지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 리가 없는데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현우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수가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어? 나는 몰랐는데. 현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수는 회사 일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짐을 지고 있었어요. 희자 씨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짐?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게 실패해서 큰 빚을 졌었어요. 희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빚? 얼마나? 현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2억 가까이요. 그걸 지수가 자기 친정에서 받은 유산을 다 처분해서 갚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요. 희자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그 나약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쳤다는 것입니다. 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수는 낮에 회사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프리랜서 일을 했어요. 엄마가 잠든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지수는 방에서 밤새 일했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저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희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며느리를 게으르다고 방에서 잠만 잔다고 비난했던 그 시간에 며느리는 가족을 위해 몸을 갈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잔액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저희는 지금 지수 덕분에 겨우 살고 있어요. 제 월급으로는 빚 이자도 못 갚아요. 지수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빚도 갚고 생활비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지수한테 너무 심하셨어요. 희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한 얼굴로 귀가하던 모습,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던 모습, 자신의 잔소리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탈진한 것이었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견디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희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쏟아붓던 모든 비난과 모욕들이 사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던 사람에게 가해진 것이었습니다. 희자 씨는 자신이 며느리를 죽이고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멍해를 씌웠구나. 내가 그 아이를 병들게 만들었구나. 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수한테 가봐야 해요. 엄마도 좀 생각해 보세요. 희자 씨는 혼자 로비에 남겨졌고 그녀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희자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이 너무나 크고 깊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희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며느리가 입원한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고 현우는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희자 씨가 들어서자 현우는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친 무언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희자 씨는 며느리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게으른 줄 알았어. 나약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완전히 잘못 봤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줄 몰랐어. 내가 너무 무식했고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희자 씨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모든 말들 다 걷어드리고 싶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지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약해서. 희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네가 약한 게 아니야. 네가 제일 강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걸 몰라봤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희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대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줘.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날 밤 희자 씨는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지난 3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며느리를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결코 나약하지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았으며 무책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강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희자 씨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고 회사에도 한 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를 위해 희자 씨는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가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손주 민준이를 돌보는 것도 이제는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진심 어린 도움이 되었습니다. 희자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네가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쉬어. 민준이는 내가 볼게. 그리고 네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나는 이제 너를 이해하고 싶어. 지수는 시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서로의 삶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희자 씨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들었고 지수는 시어머니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간극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지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희자 씨가 진심으로 도와주었고 현우도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했습니다.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희자 씨와 며느리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시어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희자 씨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희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 그날 밤 희자 씨는 손주 민준이를 재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는지. 며느리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함께 가족을 지키는 동반자였습니다. 희자 씨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지수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이제 희자 씨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것은 소리 없이 묵묵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며느리 지수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